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후반의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4살짜리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베이커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긴장하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손님도 꾸준히 늘고 단골도 많아져서 업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매니저처럼 공식적인 관리직 직원은 없지만 오픈 초기부터 함께 해온 언니 같은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비울 때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언니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지만 손발이 정말 잘 맞아요. 가게 사정도 훤히 알고 있고 손님들과도 정이 들어서 가끔은 저보다 더 가게 주인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가게 들렀다가 점심 피크 시간만 함께 보고 오후엔 집에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첫 직장은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묵묵히 버티며 배워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했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부지런히 살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한 회사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퇴사하거나 이직했지만 저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 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을 더 늦기 전에 꼭 이루고 싶었거든요. 사실 회사를 다니며도 가끔 빵 굽는 학원을 다니거나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저는 언젠가 나만의 작고 따뜻한 베이커리 카페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막내인 저를 언니와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솔직히 처음엔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안정된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니 당연했죠. 하지만 언니와 오빠가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저를 밀어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부모님께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멋도 안 부리고 우리가 입던 옷 물려 입으면서도 한 번도 불만 없던 애잖아요. 우리가 사다 준 옷만 입고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고요. 검소하고 꾸준한 애라 뭘 해도 잘할 거예요. 오빠도 거들며 지금 아니면 못해요. 지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회사 다니면 되지만 나이 먹으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언니와 오빠의 말에 결국 아빠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라. 대신 끝까지 해라.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며 차곡차곡 모았던 돈으로 오래 품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네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자격증들을 하나씩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기능사 자격증, 위생관리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다니며 들었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 향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나 싶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제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을 보태 마침내 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할 리는 없었죠. 오픈 후 2년 정도는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잘 팔릴지 가늠도 못한 채 매일 재고를 쌓아두었다가 버리기도 했고,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며 울다시피 일한 날도 있었어요. 매출이 적자일 때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가도 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고 부모님도 밤에 가게 문 닫을 때 차로 데리러 와주시며 힘을 주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응대에 익숙해지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알바생을 뽑고 교육하는 것도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가게 운영이 안정되자 단골도 늘었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오르더군요. 그렇게 2년이 채 안 되어 제 가게는 어느새 주변에서도 소문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브랜드로 한 군데를 더 열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 아주버님과 시누이인 형님이 한 명씩 있고 시부모님은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처음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막내와 결혼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땐 저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제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다며 웃으셨고, 시아버지는 자네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니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일을 겪으며 조금씩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 어딘가에 묘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능력이 있으니 당연히 시댁에도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말로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당연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학창시절 내내 뒷바라지해 주신 친정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만이 제 목표였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드릴 때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마치 제가 능력이 있으니 당연히 시댁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니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했으니 시댁도 가족이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력해 쌓은 성취를 시댁에 의무적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면 모를까 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는 참 불편했어요. 제가 너무 야박한 걸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걸까요? 요즘 들어 그 경계가 점점 헷갈리더군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당시 서로 분담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저는 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혼수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집을 살 수 있었냐며 놀라곤 했지만 사실 저희가 사는 곳은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회사를 다니며 10년 가까이 악착같이 모은 돈과 퇴사 후 가게를 차리며 불려놓은 수익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집은 당연히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 아무 이견 없이 동의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희 둘 모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줄곧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실 결혼 직전에도 부모님은 또 한 번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가게를 차릴 때 큰 도움을 주셨고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결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할 때 부모님 얼굴에 잠시 서운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바뀌더군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께 꼭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 자금 지원을 받던 시절에 언젠가 꼭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제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건 갚을 돈이 아니다. 내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으로 생각해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필요 없다. 그렇게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찡했어요. 남편 역시 시댁의 도움 없이 본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경제적 배경을 투명하게 공유했고 각자 준비한 만큼만으로도 충분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신 편입니다. 결혼 당시에도 솔직히 마음만 먹었으면 집까지도 사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립한 어른으로서 제 힘으로 결혼을 해내고 싶었거든요. 다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자리를 잡고 수익이 안정되기 시작한 후 저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극구 사양하셨어요. 우리 안 받아도 된다. 너희 아이 키우는데 써라.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냥 받아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받아주시더군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당연히 잘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하겠어? 라며 웃어주었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저는 조카들에게도 늘 마음을 쓰며 살았습니다. 언니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입학 축하한다며 100만 원을 건넸어요. 언니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마음이야. 나중에 얘가 크면 이모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조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저는 100만 원씩 선물할 생각이에요. 남편도 이 계획을 알고 있고 전혀 불만이나 이견 없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시댁 식구들이 너는 능력 있으니까 시댁에도 좀 베풀어야지라는 눈빛을 보낼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에겐 가족에게 베푼다는 것이 시댁에 당연히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 곳에 스스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의 기준은 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친정이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참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늘 필요한 것만 딱 사시고 물건 하나를 사면 닳고 닳을 때까지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빠는 지금도 10년이 넘은 중형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사실 저는 늘 마음이 쓰였어요. 엔진 소리도 예전보다 커지고 오래된 차 특유의 쇠냄새가 은근히 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아빠께 새 차를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다. 아직 멀쩡하다. 오래 타기는 했지만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장고장도 없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계속 설득해볼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빠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바꾸는 건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는 아직 멀쩡했고 무엇보다 아빠는 애착을 가지고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빠 차를 바꾸는 대신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 단장에 드리자고요. 그 집은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살아오신 곳인데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장판도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묘하게 침침한 느낌이 났어요. 오랫동안 부모님이 그곳을 아끼며 살아오신 걸 알기에 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저희 가게에서 함께 오래 일한 언니의 남편이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저와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에요. 처음 가게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며 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준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그 언니 부부에게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언니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내 부모님 집이면 내가 진짜 신경 써서 해줄게.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언니네 부부에게도 인심을 쓸 겸 확실히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약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부모님은 잠시 언니네 집에서 지내셨는데 그마저도 미안해하시며 자꾸만 짐이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완공된 집에 돌아오신 순간 부모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새로 칠한 밝은색 벽지와 햇살을 반사하는 새 장판, 조명까지 바꾼 거실이 마치 다른 집 같았거든요. 엄마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우리 집 맞아? 하시며 두 눈을 반짝이셨고 아빠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참 따뜻하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순간 괜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언니와 오빠도 공사한 집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며 감탄을 하면서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저는 가게를 시작할 때 부모님께 큰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말하자 언니와 오빠도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 혼자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부담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부모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둘러보시며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집이 밝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진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짓는 부모님을 보는데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돌려드린 것 같아서 그날따라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은 시댁에 모였습니다. 매년 그랬듯 꽃바구니와 선물을 준비해 갔고 식사 자리에서 근황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친정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최근 친정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그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시더군요. 어머, 정말 부럽다. 막내딸이 이렇게 잘 돼서 집도 수리해주고 참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감탄을 연발하시며 웃으셨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집이 오래되긴 했지. 싹 한번 새로 손보면 좋을 텐데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을 듣자 주변 분위기가 묘하게 들떴습니다. 곧바로 아주버님과 신우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도 부모님 집 한번 싹 고쳐드리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된 집이면 위험한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고 신우도 곧장 맞아요. 거실 바닥도 삐걱거리고 욕실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라며 호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집을 고쳐드린 것처럼 시댁도 새롭게 단장해드리는 게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은 자신의 친구 중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며 견적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게 좋겠다고 했고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솔직히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단순히 효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형제 자매가 조금씩 돈을 모아 부모님 집을 고쳐드리는 것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며칠 후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테리어 친구에게 견적을 받아봤는데 전체 공사를 하면 3천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아 놀랐습니다. 예전 친정집 공사 비용이 꽤 나왔던 걸 생각하면 3천만 원 정도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3천만 원 좀 넘는다니 형제 자매 셋이서 각자 1천만 원 정도씩 내면 되겠구나 하고요. 마음속으로는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좋은 일이라며 오히려 흐뭇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일이 나중에 저를 곤란하게 만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뒤 다시 시댁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준비해온 도면 같은 걸 꺼내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참고용으로 가져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꽤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급 자재로 하고 거실은 확장 공사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욕실도 그냥 타일만 바꾸지 말고 배관까지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목소리에 은근한 들뜸이 묻어 있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중 아주버님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견적 다시 받아봤는데 이 정도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 저는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하다 보면 욕심이 붙고 처음 계획보다 늘어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조금 올라갔구나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은 지금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는 너희가 반 정도 부담해주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를 쳐다보았는데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여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 계획은 세 형제 자매가 나누어 부모님 집을 고쳐드리자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저희 부부가 반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평소에 본인이 장남이라고 유세를 부리며 이 집은 결국 내 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막상 돈 들어갈 일이 생기자 그 책임을 막내인 저희에게 넘기려 한다니 참 기가 막혔죠. 더 황당했던 건 형님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동안 장녀로서 집안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스스로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늘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굴러갔겠냐는 식으로 말하던 분이었는데 정작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막내네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분명 처음엔 세 명이 나누자고 다 같이 웃으며 얘기했던 일인데 어느새 여유 있는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몫이 두 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온 성취가 순식간에 당연한 시댁의 자산처럼 취급되는 느낌이랄까요. 마음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은근히 기대하던 시선의 정체가 이제야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커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사실 저희도 여유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친정집 인테리어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1,0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동의했던 거지 갑자기 저희에게 2,5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너희 부모님한테는 5천만 원도 안 아까우면서 우리한테는 반값도 아까워?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황급히 손을 들어 올리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엄마. 지금 하려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그 다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부모 차별하는 거냐? 그 말을 듣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차별인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됐거든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못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아라는 눈빛 같았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저 양가 부모님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게 차릴 때 정말 많은 걸 지원해 주신 분들이에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일하느라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하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부터 키워주신 것,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것까지 저는 우리 부모님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정집 인테리어를 해드린 거예요. 그건 베푼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갚아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방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빌미 삼아 저희 부부에게 시댁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려 하시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싸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말은 방 안의 공기를 갈라버린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아주버님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결국 제가 시댁에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드니 서늘한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더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아주버님과 형님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주버님은 장남이니 이 집은 당신 거라고 늘 노래 부르셨잖아요. 형님은 장녀라 집안을 위해 고생 많이 했다고 늘 강조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번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두 분이 반씩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 말에 아주버님 얼굴이 굳었고 형님은 입술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큰 마음 먹고 3분의 1 정도는 낼 생각이었어요. 저도 시부모님 집이 더 편안해지면 좋겠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반각 2,500만 원을 내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처음 약속과도 다르고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목소리에 분노가 살짝 묻어나왔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시선을 피하며 괜히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셨고 형님은 불편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호의라는 건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런 태도라면 전 정말 한 푼도 못 내겠어요. 이번 인테리어 비용은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손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 긴장했지만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노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래? 부모님 집 수리하는데 그깟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를 향해 던져진 말이었지만 꼭 돈만능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껏 가족에게 돈으로 생색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 고개부터 숙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눈빛이 단단했어요. 엄마, 그게 왜 치사한 거예요? 지금 땡땡 엄마 말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인데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살림 꾸리고 알아서 가게까지 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땡땡 엄마가 돈 조금 더 벌고 여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책임지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아주버님은 괜히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제야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버님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의 한마디가 이 긴 대화를 통째로 뒤흔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서준 것 같았네요. 그날 자리는 결국 무겁게 가라앉은 채로 끝났습니다. 누구도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 흐르다 시부모님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주버님 부부와 신우도 각자 핑계를 대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귀가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운전하는 남편이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서 손톱만 만지작거리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잠들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신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신우는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있는 사람이 좀 더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야박하게 굴 필요 있나? 가족끼리 그러면 되겠니? 단 한 줄이었지만 읽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족을 무시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말투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내용은 차갑고 단호하게 적었어요. 있는 사람 돈 뜯어내서 인심 쓸 생각 마세요. 누군가의 능력을 당연한 자원으로 여기지 마시고 양심을 좀 가지고 사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일이 커질까 싶어 곧바로 남편에게 신우와 나눈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전송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회의 준비 중이었는데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일을 멈추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더군요. 지금 신우가 미쳤어? 진짜 저런 식으로 보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맞다고 대답했고 남편은 그대로 끊고 곧장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훗날 남편이 말해줬는데 그 통화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땡땡 엄마가 자기 힘으로 버는 건데 왜 너희가 우리 집에 돈 들어갈 일을 땡땡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냐? 이게 어떻게 가족이 할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결국 통화는 남편의 일방적인 분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이런 문제에서 남편이 주춤주춤하던 모습만 보다가 처음으로 제 편에 확실히 서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번엔 아주버님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평소처럼 반갑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다짜고짜 한숨부터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시댁 재산은 한 푼도 물려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겠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원래 엄마 아버지 재산에 관심도 없었어요. 능력 있는 마누라 있어서 그동안 그런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꼭 받아야겠네요. 땡땡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라도 내 몫은 끝까지 챙겨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네요. 아주버님은 잠시 말이 막힌 듯 침묵하다가 결국 아무 대꾸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들려줄 때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속으로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던 남편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결국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막내 며느리의 헌신이라는 환상이 산산이 부서져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2달쯤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남편이 씩씩거리며 말을 꺼내려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만 말했어요.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는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싸움만 남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그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와서도 저녁 식탁에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한숨을 푹 쉬며 정말 형이랑 누나는 너무하더라 하고 중얼거리곤 해요. 처음엔 그런 남편 모습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괜히 그의 가족관계를 망쳐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무례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 몫을 지키려 한 것뿐이었죠. 그 생각이 들자 죄책감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아직도 마음을 못 놓은 것 같아요. 말끝마다 씩씩대며 형이 그때 진짜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하고 울분을 토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그 일은 끝났거든요. 남편의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때 시댁 식구들이 보였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더 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당연히 돈을 쾌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착취 같았거든요. 제가 번 돈에는 제 시간, 제 청춘, 제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해서 참 씁쓸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요즘은 아주버님과 신우도 그때 그 난리를 겪고 나서인지 시댁 인테리어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토록 신나게 도면을 펼치며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입도 뻥끗 안 한다니 묘한 허탈함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결국 그렇게 난리치더니 자기들도 부담될까봐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지쳐버린 허무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저는 시댁 인테리어 비용 2,500만 원 정도는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더라면 말이죠. 아마 그랬다면 기꺼이 낼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제가 친정집을 고쳐드렸으니 이번에는 시댁 차례라고 말했어요. 너희 부모한테 해줬으니 우리 부모에게도 해줘야지라는 식으로 마치 빚 갚듯이 강요하더군요. 그 순간 이상한 반발심이 솟구쳤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자발적인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저의 성취를 그저 시댁이 쓰기 위한 자원으로 여기는 듯 했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보고 각박하다고 하신다면 뭐라 딱 잘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고 양보했다면 아마 평생을 당연히 내주는 사람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제 결정을 너무 비난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